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대구 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번 사고가 작업장 안전수칙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도 이번 사고를 재래형 중대재해로 진단하고 특히 작업 현장에 유해가스 측정기에 배터리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정수사업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동안 대구에서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처벌 중심이어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합니다만 현실에 비춰보면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반발도 큽니다. 이번 사고가 공공 분야에서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지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오늘 아침 날씨와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위쪽으론 이른 시간부터 작업 시작했습니다. 대구 방면 임고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부경천 나들목 가는 3차로와 갓길에서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중인데요. 3차로와 갓길은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무열로 만촌내거리에서 무열대 삼거리 방향 만촌내거리 5,6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작업 차량 여러 대 동원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북로 효목고가 내려서서 복현내거리 일대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후론 복현고가차도 지나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차간거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호곡로는 구구터널 빠져나와서 도곡내거리 앞두고 몰렸다 빠졌다 반복하고 있고요. 칠곡중앙대로는 팔달고가차도 지나온 차들 팔달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운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강수량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김천 31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 동안에도 한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2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났는데요. 오늘 아침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가 21일 단행이 됐는데요. 이번 인사는 홍 시장 취임 후 조직 개편과 함께 이뤄진 첫 번째 대규모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175명이 승진하고 276명이 전보가 됐는데요. 직무대리 9명 그리고 전출입 182명 그리고 또 파견 18명 등 모두 총 724명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구시는 시정 혁신을 위한 역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슬림화한 조직 개편 체계에 맞게 젊고 혁신적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사가 나올지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시정 핵심 과제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출신인 배석주 부의사관을 통합신공항 건설 본부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전보인사에서는 김동우 일자리 투자국장이 복지국장으로 그리고 안종건 국장이 청년여성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리고 조경선 공보관, 김광묵 원스톱 기업투자센터장 그리고 김종찬 미래 50년 추진과장, 김진혁 공공혁신추진관, 송강현 군사시설 이전 과장, 황선필 신공항 건설과장을 부단장급으로 부임을 해서 시정 핵심 사업을 하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예, 조직 개편안은 의회가 원한 대로 통과를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임시의 본회의를 열고 시 본청 조직 개편을 원안 통과시켰는데요. 기존의 2실 12국 3본부 90과를 3실 9국 2본부 86과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신규 지정된 2급 직위인 혁신성장실장 그리고 4급 직위인 AI 블록체인 과장
수변 공간 개발 과장, 투자 유치 과장 등 개방형 직위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은 오늘 그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또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는 조례 세부안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그 시장 네. 네, 대구시 정무정책부장관 그리고 출자 출입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그리고 임원은 죄송합니다. 네, 임기와 상관없이 임기- 그러면은 종료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청 기자님 전해주시죠. 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또 민생경제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구에서 이 대구 YMCA가 공공요금 인상과 서민경제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 시민 논단을 열었습니다. 이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 지방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이 발제를 맡았던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종원 이사는 이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또는 감면하거나 이 바우처 지원 등 재정 사업을 통한 긴급 대응 역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어제 자리에 참석했던 이민한 대구시의원은 이 당분간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이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최재원 대구시 민생경제과장도 참석을 했는데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이 최대한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 시장님의 의견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복지나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나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긴축 재정을 언급하면서 이 복지 서비스 예산 감축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구시 최재원 과장은 이 대구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이 적정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쓰자라고 하는 취지다 보니 네. 이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시점에 왜 공공요금 인상이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 시민들이 다 바라는 일이지만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시민들을 위하는 일인지 깊이 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이 대구시의 유일의 야당 의원인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처리 과정을 어제 비판했습니다. 이 대구시의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 앞서서 미리 이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또 공사공단 출자 출연 기간 통폐합 등 이 조례는 논의를 거쳐서 이 9월이나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네.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일종의 이 청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부 입법 지적은 이미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형식 절차만 갖추었을 뿐 이 정당한 의회 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육정미 시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다만 대구시의회 구성상 지금 시의원 32명 가운데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 육정미 시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오늘 열릴 대구시의 본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좀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는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대학의 이 반도체학과 정원학대를 허용한 데 이어서 이 공장 신증설에 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 인력 증원이 필요해서 대학 정원 확대까지 나서게 된 건데 지방대학은 많이 불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이었는데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정원은 대학원 1,100명 그리고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기구 1,600명 등인데요. 네. 교육부가 전국 주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도권 14개 대학에서 1,266명 그리고 비수도권 13개 대학에서 611명의 정원 의향을 밝혔었거든요. 결국 정부는 정원 확대를 바라는 수도권 대학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네, 사실상 대학 정원의 총량제를 우회해서 무력화시켰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 7개 권역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의 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편법적으로 피하는 선에서 대책을 사용하면 이 법은 누더기가 된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심각한 지방 소멸 현상을 겪고 있는 이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적지 않은 수가 이 반도체 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채 다른 분야를 찾고 또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학 계열만 선호하는 현상 등은 이게 정원 확대만으로는 풀 수 없다 이런 지적도 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대학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제약이 됐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대학 정원 관련 규제를 손보지 않고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대신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원할 때 비수도권 대학에 수도권 대학의 2배가량 재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나온 게 아니어서 비수도권 대학을 달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데요. 기업이 후원하고 또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 규제를 풀고 신규 학과 설치는 없이 기업과의 협약으로 일부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계약 정원제 도입에도 지방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과연 수도권 소재 명문대와 손잡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지역대학에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의 인구 감소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이 지방대 학생 모집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또 지역 경제의 활력도 떨어뜨립니다. 이게 또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주민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시 또 유출되게 됩니다. 네. 이게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인데요.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 지방대학이 충원율이 떨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연스럽게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입학생 가운데 다른 지역 출신이 이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대구 경북에는 4년제 대학이 22개, 전문대학이 22개, 또 사이버대학 2개 등 이 고등교육 기관들이 상당수 많이 존재하는데 이게 굳이 수도권으로 진학하지 않아도 될 환경이라면 충분히 인프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인재 유출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도권 대학이 반도체 정원을 늘리고 싶으면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대학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장 신증설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놓은 거죠? 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 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존권역 내 신증설 면적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국내 복귀 기업에도 이런 신증설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내에서는 폐수 처리 시설을 구축을 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서 폐수 배출이 없다면 2,000제곱미터까지 신증설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수도권의 반발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6개 권역의 시민단체들은 연대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 발표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억제 방지한다는 점과 또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 규제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네. 기업들이 수도권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 입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되고 이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 전략도 이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 네. 대구 경제계에서도 이 가뜩이나 지방이 소외받는 현실에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기존 정책에도 좀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도지사를 만나서 이 균형 발전을 강조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이 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인 시절이었는데요. 지난 4월에 당시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은 국민 모두 어디에 거주하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취임 2달여 만인 지난 8일이었습니다.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서 그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공이전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네, 원 장관은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간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압축과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발언이 결국 논란이 일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전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지역균형 발전을 고령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꺼내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역균형 발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나왔는데 이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좀 역행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말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날 때 가능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민간 기업까지 좀 더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자주 가시나요? 대구미술관에서 매년 세계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세계적인 조형 예술가 다니엘 뷰렌의 개인전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국내 국공립 미술관 최초로 다니엘 뷰렌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형 설치 작품 한 점과 6시간 30분짜리 장편 영화를 포함해서 회화, 입체 작품까지 총 29점이 전시되는데요. 네. 대구미술관의 마동훈 전시기획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모, 난 이 작품 제일 마음에 들어. 아, 그치. 고모도 이거 좋은데 나는 이거 봤을 때 화장대 하면 참 좋겠다 한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어. 집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도 저런 좀 비비드한 컬러들을 한 포인트씩 주면 훨씬 좀 세련되지 않을까. 각자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기 좀 좋은 전시인 것 맞아, 같아. 그치, 맞아. 다니엘 뷰렌 선생님이 본인의 작품을 항상 공간에 특화된 작품이라고 하면서 인시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다니엘 뷰렌 선생님의 그런 최근 작품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뷰렌 선생님이 84세의 노령이신데 정말 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작업을 계속 하셨고, 작가님이 쉬질 않으시니까 저희도 쉴 수가 없어서 그런 이제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미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작품이 1cm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재미있었던 것은 다니엘 뷰렌 선생님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초콜릿을 일단 입안에 넣어드리면 갑자기 방긋방긋 웃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좀 천진난만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기존의 작업과 이번 작업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인시추 개념과 트라바일 시추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등의 수준 높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마 팀장에게 전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봤습니다. 트라바이시튜에라는 개념은 A라는 공간에도 어울리고 B라는 공간에도 어울려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어미홀에서 보실 수 있는 대형 설치 작품이 트라바이시튜의 작품입니다. 어미홀이란 공간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 원래는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홀에 사면으로 벽을 쳐서 또 다른 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소방법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벽을 이렇게 세워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선생님이 원하는 높이까지 가차 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한 협의를 했고요. 벽의 두께, 색깔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컬러 넘버가 달라요. 이런 것도 통일시켰어야 됐기 때문에 전시 작품이 오기 전에 알맞는 공간을 연출하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다니엘 뷰렌 하면 세로형 줄무늬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세로형 줄무늬가 처음에 나타나게 된 게 평면적인 회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1986년대 이후로는 회화는 절필을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줄무늬가 작품 곳곳에 나타는 나지만 새로운 기법과 제작 방법을 시도를 하시는데, 이번 작품들의 대다수가 거울과 아크릴 재질로 되는 플렉시글라스라는 재료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재료로 작업을 하신 게 최근 작품들인데, 최근작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작품까지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관람객들이 전시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시간을 넘어 시선이 닿는 끝에라는 제목의 6시간 30분짜리 장편 영화가 있는데요. 정말 기네요. 네, 정말 길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니엘 뷰렌은 감독, 제작, 출연, 나레이션까지 맡았습니다. 네, 그의 50년 동안의 작업을 보여주는 영상 자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빈백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영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용기 있는 작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영화에서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작가의 외모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 6시간 30분을 다 보는 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2번, 3번에 나눠서 편안하게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어서 관람객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중3 손유현이 거울을 사용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어디 서 있는 거에 따라서 작품이 또 달라 보이고 저기 안에 있는 그 어린이의 그거 봤는데 그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 블록 있잖아요. 그걸 약간 쌓아 놓은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약간 색깔 있고 색깔 없는 그게 대조되고 그래서. 저는 범호동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요. 이분이 설치 미술, 조형 미술의 거장이라고 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필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이 예술적인 부분은 프리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산에 살고 있는 송덕혜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조카가 왔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기 위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색감이 쨍했던 느낌이 너무 좋은데 반전으로 스트라이프가 옆에 있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좋았고 색감들이나 조형물의 형태를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이 싹 되네요. 전시장이 너무 넓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오셔서 전시회도 보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대구미술관 1전시실과 어미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9월부터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 절기상 대서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로 접어들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은 더 높아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